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주가 흘렀네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걸 느껴요. 네, 우리 쓸공님들 새해 계획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예,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재작년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네. 제가 2022년 계획이 역사 영화 100편 보기였잖아요. 맞아. 기억나요. 예, 네. 그때 그래서 60편 보고 끝났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쉬워가지고 40편을 작년에 채웠어요. 총 100편을 보셨네요. 네, 그래서 100편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되게 뿌듯하고 뭔가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한 100편 보면 진짜 네.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네. 도가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100편 시리즈를 또 제가 시작해 보려고요. 어떤 분야죠? 요 제가 이제 너무 뉴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시야가 뉴스 쪽으로만 좁아지는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영미 클래식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100편 읽기에 도전하려고요. 100편이요? 책 100권 읽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예, 그게 1년 안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맞아. 예, 제가 이제 이 올해 목표가 25권이에요. 그래서 4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올해 올림픽 있으니까 다음 올림픽까지. 네, 다음 올림픽까지. 네, 좋아요. 그래서 25권 읽기로 네. 도전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1월에 벌써 제가 이제까지 한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착착 네. 진행 중이네요. 네. 자, 열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난 연말에 공부했던 4개의 통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 삶에 적용하는 게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된 통장 시스템으로 좀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하고 네. 이제 비상금 통장도 마련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딱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켜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보기가 좋네요. 2024년 안에만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성공일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돈 관리에 좀 열정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좀 굴려가지고 네. 더 나은 미래를 좀 설계해 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훌륭해요. 근데 2010년대에 있었던 우리 저금리 상황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네. 제가 느낀 게 꼬박꼬박 아끼고 저축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네.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제 자산 가격 같은 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뭐 이게 갑자기 오르면서 주변에서 이제 벼락 부자도 생기는 반면에 네. 벼락 거지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 자본주의를 모른 채 뭐 금융상품이나 투자 이런 거 머리 아프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요. 맞아요. 지난 저금리 시대와 네. 또 고금리 시대를 두 개를 다 이제 지금 경험을 하면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맞아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돈을 벌고 우리가 덜 써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면 네. 이것을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투자별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언니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뭐 여러 내용은 아니고요.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네. 언니는 투자별 목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목적이 좀 떠올라요?
뭐 모두가 1순위로 생각하는 걸 텐데 네. 노후 자금? 그쵸.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연령이 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뭐 취약한 자녀가 있다면 네네. 뭐 자녀의 교육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그쵸. 떠오르죠. 그쵸. 예. 뭐 많을 거예요. 뭐 집 주택 마련 자금도 있을 아, 거고, 네. 유학 자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음. 거고 아, 많은데 저는 40대가 접어들면서 네. 진짜 이거는 시급하다라고 음. 생각한 투자의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뭐죠? 언니가 첫 번째로 얘기한 은퇴 후 노후 준비 자금이에요. 맞아요. 음, 이게 40대가 되니까 음, 이 체력적으로도 조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맞아. 와, 이젠 정말 준비해놔야겠다. 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애 전환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신체적으로만 전환기가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 전환기가 와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음,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네, 사실 20, 30대에는 네,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이런 투자의 음, 목적들이 저한테는 우선이었거든요. 네. 은퇴, 뭐, 노후, 이런 거는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도 음, 했었고, 되게 멀게 느껴졌었지. 그쵸.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제 40대에 접어드니까, 네, 우리 앞으로 지금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진짜 몇 년 안 남았다. 그죠. 이런 위기감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이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법이에요. 아,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오늘 나의 주제는 연금이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도 열정 씨가 네. 연금 주제로 방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아주 빨리 네. 연금의 역사를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보니까 인류 최초의 연금이 네. 어디서 시작됐냐면 네. 고대 로마 있죠. 고대 기원전이에요, 로마요? 기원전. 어머머. 고대 로마 제국에서 네. 은퇴한 병사들에게 네. 연금을 지급했대요. 어머머머. 되게 오래된 일이죠. 그러네요. 저는 뭐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예, 그런 거겠지 했는데 예, 고대에도 있었군요. 예, 그런 음.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도 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맞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 기원전의 시스템이 아직도 생소해. 맞아요. 중년에게는 노후자금 준비 참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연한 문제인데요. 네. 자, 그런데 주변에만 봐도 나 노후 준비 아주 든든하게 잘 돼 있어. 네. 라는 사람들 없거든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지. 조용히.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중년들은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연금과 관련한 책을 2권을 좀 읽었는데요. 아, 그중 하나가 백년 통장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음, 하나금융그룹 백년 행복연구센터에서 지은 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고 마연굴이라고 이제 애칭이 있던데 네. 김성일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2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노년층의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지나갈게요. 네, 참고로 이제 이 책들에 인용된 통계 수치가 네. 한 2017년에서 2020년 그 사이의 데이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전 데이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네.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책들에 의하면 현재 50세에서 64세의 퇴직자들, 네. 특히나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은퇴자들은 네. 가구 단위로 월 평균 25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60세로 퇴직을 한다 하면 적어도 250만 원 정도는 쓰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250만 원은 정말 기본으로 나가는 고정생활비와 변동생활비 이걸 쓰는 거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퇴직 전에 생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250만 원을 어디서 벌어오죠?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대한민국 은퇴자들은 네. 보통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해요. 60세 은퇴를 하더라도 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 퇴직자의 현 주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 은퇴하고 또다시 노동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죠? 60세가 됐는데 네. 더 이상 뭐 체력이 받쳐주지 않거나 음, 아니면 더 이상 내 지적 능력이 현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노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당연히 있겠죠. 네. 바로 내가 가진 자산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인데요. 자, 조금 전에 은퇴 생활자의 평균 생활비 2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동 없이 내가 젊은 시절에 저축이나 투자로 모아둔 자산으로 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그래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네. 연간 은퇴 생활비에 은퇴 기간을 곱하면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보는 은퇴 자금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 은퇴 생활비를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은퇴 생활비는 250 곱하기 12개월 해서 총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60세 은퇴해서 90세까지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한 자금이 3천만 원 곱하기 30년 해서 대략적으로 한 9억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9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또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은퇴하는 60세의 경우에 필요한 자산이고 네. 만약 내가 지금 40세라면 네. 20년 뒤에 이제 미래 가치로 필요한 자금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내가 60세인데 나는 9억이 있다. 네. 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250만 원 전액이 내 자산에서만 나오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경우에 네. 만약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불입했던 그런 근로자라면 네. 국민연금에서도 평균 월 9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나오겠죠, 국민연금? 기본은 나오겠죠. 원금은 나오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다면 한 160만 원 정도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네. 100년 연금이라는 책의 내용을 또 보면 네. 퇴직자들에게 설문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 자금은 평균 6억 800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네. 아유, 그렇지만 역시 6억도 억 단위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맞아요. 생각보다 은퇴 자금으로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열정 씨가 설명하기로 이 250만 원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다. 그렇죠. 은퇴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난 은퇴 후에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분들은 보통 생활비를 얼마나 쓰시나요? 요거는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50대 이상 퇴직자 중에 스스로가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 8.2%라고 하고요. 아주 작죠. 그러네요.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308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분들을 이 책에서는 금태족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월 한 5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여유로운 금태족이 될 수 있다는 거긴 한데요. 네. 사실 월 50이라고 해서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1년이면 600만 원이고 네. 30년이면 거의 2억에 가까운 차이긴 해요. 그쵸. 연봉 600만 원 올리기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대한민국 금태족들도 생활비의 원천은 재취업이나 창업처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직접 벌어서 쓴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금태족이 일반 은퇴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산 중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요? 게다가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반 은퇴자와의 금융자산의 차이가 커지면서 40대 초반 이후로는 예비 금태족과 은퇴자 간 금융자산의 차이가 1억 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이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산하면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여유로울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금융자산의 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 자체가 예. 하나 금융그룹에서 그것도 감안을 해야겠네. 그것도 감안을 하고 좀 그렇네요.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금융자산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그렇죠. 예. 부동산 있는 사람이 뭐 금융자산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간 분산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경우 은퇴 후의 경제 활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은퇴한 후에도 알바를 하든 그죠? 재취업을 하든 사업을 네. 하든 네. 돈을 벌어서 노후 자금을 충당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자, 선진국들의 은퇴자들은 어떤 자금을 활용해서 노후를 보내는지 궁금해져요. 그렇죠. 대한민국 은퇴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선진국과 한번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네. 미국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네. 완전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단 5만 달러. 하나로 한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와.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 70%가 다름 아닌 연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미국 얼마나 투자를 잘해요. 그쵸. 그죠?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달러라는 파워가 있어서 또 맞아요. 엄청난 도구가 있으니까 더 잘 굴려. 금융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미국의 은퇴자들이 대부분의 은퇴 자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미국 50대 가구 금융자산 중 연금 계좌가 약 40%가량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401k 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퇴직연금 제도인데. 네, 유명한 제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젊었을 때 사실 많이 내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돈 쓰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 맞아. 돈 씀씀이 보고. 맞아. 미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 연금 붓느라 정말 월마트 가서 사서 등골이 쇼핑하고 휘는구나. 백화점 잘 안 가요.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우리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사학연금 있고 네. 그분들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젊을 때 훨씬 월급 적게 받잖아.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사실 연금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죠. 선생님도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맞아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네. 근데 그 젊을 때 돈 쓸 때는 그분들이 부럽지 않았잖아요. 그치.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거죠. 어쨌든 그죠. 연금제도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연금 부자 국가인 호주의 경우에도 55세에서 64세 가구 금융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 한 55%가 연금 계좌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 생활비 250만 원 중 국민연금에서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공적연금으로 약 35% 정도가 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퇴직자의 97.3%가 네. 2020년 기준입니다. 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왜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큰 돈을 한 번에 받을래 나눠 받을래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네,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받겠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은 불법이 되어서 없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도 했잖아요.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그 우리 그때 기억나요? 중간 정산하면은 막 동료들 중에 명품 사는 사람이 있었다. 난가? 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격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연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해요. 그냥 목돈이네 목돈. 목돈이지. 여행 한번 가고 그러는 목돈이죠.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그쵸. 근데 이 보상 심리를 가지면 돈을 못 모아. 맞아요. 그죠. 이걸 좀 버려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저축도 있는데 네.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입률이 높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채 40%도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네. 또 선진국과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 대상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가 크다고 해요. 네. 연금 부자 국가인 이제 미국과 영국, 호주 이런 선진국 연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자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또 보면 네. 대부분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의 네. 거의 80에서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네. 그 결과적으로 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이 네. 약 이제 2% 수준이라고 해요. 어떡해. 이게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예금 이자 정도의 수준인 거죠. 어머, 퇴직연금이 그냥 일반 예금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들고 싶겠어. 맞아요. 그러네. 그에 반해서 이제 호주의 퇴직연금 네. 수익률을 보면 연 7.1%로 우리랑 무려 5.2%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웬일이야. 이 연금이 사실 굉장히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뭐 20, 30년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 연간 수익률의 5% 차이라는 거는 차후에 이제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거 보면서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많이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전 국민이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맞아요. 이 우리나라의 금융 파워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정말 우주먼지만큼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기를.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쭉 알아봤는데 미국, 호주, 영국 이 선진국들의 노후자금 준비 모습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제 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네. 이제 사적연금을 네. 노후 준비로 해놓는 게 당연한 상식이 좀 되고 이렇게 모인 이제 연금 재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노년층의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금 준비에 소홀한 걸까요? 아니면 연금 준비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 생각에는 연금하면 일단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름도 어렵잖아, 연금. 느낌이 안 와. 그리고
종류도 좀 많고 음. 관련 용어들도 사실 좀 다 어렵고 그래서인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내가 60세를 넘어서 살 것 같다 음. 이런 분들은 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분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음. 평생 한 번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네.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준비하면 네.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20, 30대 분들도 이거는 내일 아니야 라고 하지 네. 마시고 네. 우리 쓸공 언니가 공부할 때 음. 같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인데 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라 되게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변이 하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따라하는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욜로가 유행이야. 그러면 뭐 다 욜로해. 다 욜로야. 뭐 연금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욜로인데. 그쵸. 근데 이 욜로도 사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뭐 최대한 이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고 살아라 이런 건데 그쵸. 이거를 갑자기 돈 쓰는 거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다 써버려.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대부분이 다 연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보나마나 다 연금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주변과 동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자신의 어떤 인생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쵸. 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금을 공부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는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연금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부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연금은 네. 정부나 회사 또는 단체가 일정한 동안 어떠한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연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후의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 그리고 사망 시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연금이라는 거죠. 이 정의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연금 관련 상품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목돈 마련의 목적으로 일시금으로 찾겠다. 네. 이렇게 계획하고 연금 상품을 이용하면 나중에 연금 상품이 주는 혜택 다 돌려내야 되고 또 연금 계좌를 통해서 상품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금 운용하는 데 제한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약도 다 받아야 되고 맞아.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연금 관련 상품은 꼭 노후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면서 은퇴 이후에 내가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받겠다라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험이랑 비슷하죠. 보험도 왜 이제 한 10년, 20년 붓고 그 뒤에 좀 뭐가 수익이 나는 거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 많잖아요. 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를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한 5년 뒤에 목돈 만들고 싶어. 이러지. 누가 30년 뒤에 200만 원씩 찾으세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어떻게 알고?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목적으로만 이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근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저도 나이가 아주 많진 않지만 그쵸? 제가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사무실로 보험 설계사가 찾아오셨는데 네. 이제 순진해가지고 그걸 들었다? 그때는 내가 이제 뭐 뭣도 모르고 해야 된다니까 그쵸. 한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에는 후회를 했어. 이거 20, 30년 부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매달 이걸, 돈이 나가고. 왜 했지? 근데 지금 너무 고마워. 그 설계사가 고마워. 내가 이것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 노후 준비는 이럴수록 좋다는 말을 요새 제가 느껴요. 그쵸. 제가 뭐 맞아요. 노후가 든든히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그 보험 설계사가 20대 초반에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권유하는 바람에 맞아. 그래도 나이 들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맞아. 그리고 거의 지금 20대 때 들었으면 납입도 끝났을 거거든요. 예, 그죠? 이제 그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뿌듯해요.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또 이렇게 장기 투자에 또 이 본인의 자산을 몰빵하시면 이것도 또 위험해. 몰빵은 안 돼요. 몰빵은 안 돼. 맞아요. 어느 일정 부분을 해야지. 맞아요.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투자별로 목적을 설정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금을 배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연금 계좌를 어떻게 얼마나 그럼 언제 가입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3층 연금 제도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3층 케이크처럼. 축복받은 연금 제도. 어. 그래서 그때 좀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제 열정 씨의 연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 연금이 영어로 펜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놀러 가는 펜션 똑같은 영어잖아요. 맞아. 스펠링 그쵸?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래요. 단어도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유럽의 이제 은퇴자들이 네. 펜션을 받아서 이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펜션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산다. 뭐 이런 뜻이래요. 여유롭게 산다라는 예, 의미군요. 그래서 그 펜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데 이제 외국에선 물론 펜션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쵸. 약간 콩글리시인데 뭐 어쨌든 요 펜션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뭔가 맞아요. 펜션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 이제 연금 준비가 더 즐겁지 않으실까.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여유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